서울 한복판 고급 병원 장례식장의 정숙한 분위기. 조화의 향기가 무겁게 깔린 가운데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조문객들이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있다. 한국 재계의 거물, 한도연 회장의 마지막 길. 그가 일궈낸 기업 제국의 위용만큼이나 웅장한 장례식이었지만 유족들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스며 있었다.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의 유업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사업가들과 정치인들의 인사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상주석에 앉은 두 남매의 시선은 서로를 향해 있었다. 마디인 윤정희는 48, 국내 최고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무수한 소송을 승리로 이끈 그녀의 눈에는 지금도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친 그녀는 조문객들에게 단정한 미소로 인사하면서도 끊임없이 동생 민석의 동향을 살피고 있었다. 한민석, 45. 한때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업가의 꿈을 키웠지만 연이은 사업 실패로 현재는 수십억 원의 빚에 허덕이는 신세다. 값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서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누나, 아버지. 정말 가신 거 맞지? 민석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희는 차갑게 답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직 조문객들이 많이 남았어. 하지만 정희도 마음은 복잡했다.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법조계에서 성공가도를 달렸지만 정작 아버지는 아들인 민석에게만 회사를 물려주려 했다. 그런 민석마저 사업에 실패하자 아버지는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 결국 남은 건 회사와 재산뿐이구나. 정희의 머릿속에는 이미 상속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기업 그룹의 지분, 부동산, 그리고 수백억 원의 현금. 법적으로는 남매가 반반 나눠 갖는 것이 맞지만 민석의 빚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전체를 관리해야 할 상황이었다. 한편 민석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이 착잡했다.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돈으로 사업하다가 이 꼴이 됐네요. 그는 지난 5년간의 사업 실패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IT 벤처, 중국 진출 사업, 부동산 투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면서 쌓인 빚만 수십억이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는 아버지 임종 직전까지도 계속됐다. 민석아, 너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속 끓이셨는지 아니? 정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누나,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럼 언제 해?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채권자들이 벌써 연락 오기 시작했어. 당신 빚 때문에 회사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둘의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 장례식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분이 누구세요? 처음 보는 분인데. 혹시 해외에서 오신 분? 조문객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됐다. 장례식장 입구에 선 한 남자. 키 180cm 정도의 단정한 체격의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모습이었다. 서준호, 42. 20여 년간 미국에서 살아온 그의 얼굴에는 한국인 특유의 정서와 서구적인 냉정함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그는 장례식장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영정사진 앞으로 향했다. 정희와 민석은 낯선 남자의 등장에 당황했다.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인맥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는 인물이 나타난 것이다. 서준호는 한도연 회장의 영정사진 앞에서 깊게 절을 올렸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쉬움. 아버지, 결국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30년 전 젊은 시절의 한도현과 미국인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 그 여성은 서준호의 어머니였다. 정희가 먼저 다가갔다. 변호사 특유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그를 훑어봤다. 실례합니다만 고인과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저는 고인의 지인입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에서요? 아버지가 미국에 지인이 있으셨나? 민석도 다가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서준호의 얼굴 어딘가가 낯익었다. 특히 눈매와 턱선이.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서준호입니다.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미국 유학 중 만났다던 여성,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아이에 대한 소문. 가족들도 확실히 알지 못했던, 그저 추측만 무성했던 이야기. 설마 당신이. 서준호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상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 저는 한도연 회장이 아들입니다. 장례식장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라고?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희는 눈을 크게 뜨며 서준호를 응시했다.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버지는 증거가 있습니다. 서준호는 가져온 서류 봉투를 꺼냈다. DNA 친자 확인서, 출생증명서,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편지들. 이것들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채 보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봤다. 변호사로서의 경험으로 진위를 판별할 수 있었다. 이 서류들은 진짜였다. 이럴 수가. 민석은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라니.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저도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돈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저. 서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저 한 번이라도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30년 넘게 그리워만 했던 아버지를.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봤고 정희와 민석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다. 유족분들, 발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희는 정신을 차렸다. 지금은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것이 먼저였다. 일단 장례부터 치릅시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만약 이 남자가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상속 구도가 완전히 바뀐다. 2분의 1씩 나눠 가져야 할 유산이 이제는 3분의 1씩이 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희는 서준호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20년 넘게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살아온 것 같은 그의 모습에서 자신들과는 다른 차원의 능력을 느꼈다.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회사 경영까지 개입하려 들 수도 있어. 한편 민석은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형이 있다면 혹시 내 빚 문제를 도와줄 수도. 아니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도 있었다. 3분의 1로 줄어든 상속분으로는 빚을 갚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서준호는 두 남매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했다. 자신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다. 정말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어. 발인 행렬이 시작됐다. 한도연 회장의 관이 영구차에 실리고 유족들과 조문객들이 뒤따랐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서준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장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급하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친자 확인과 상속 관련해서 긴급 자문이 필요합니다. 민석 역시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의 죽음보다도 갑작스럽게 나타난 형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다. 한편 다른 차에 탄 서준호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준호야, 언젠가는 내 아버지를 만나러 가렴. 그분도 널 그리워하고 계실 거야. 하지만 현실은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랐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은 가족들은 자신을 의심과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과연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장지에 도착해 마지막 예를 올리는 동안에도 세 남매의 마음속에는 각자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전조였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흙이 관 위로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한도연이라는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가 남긴 비밀과 상처, 그리고 사랑은 이제 막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장례식장 옆 작은 상담실. 정희와 민석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서준호와 마주 앉았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세 사람 모두 어색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정희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다뤄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자신의 가족사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복형이라니. 그녀는 서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확실히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있었다. 특히 눈매와 턱선, 그리고 말할 때의 미간 찌푸리는 습관까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정희의 차가운 목소리에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이렇게 나타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겨둘 수는 없었어요. 민석은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평생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형이 나타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증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확실한 거예요? 요즘 이런 걸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서준호는 가져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두툼한 봉투에서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 꺼낸 것은 DNA 친자 확인서였다. 미국의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한도현과 서준호의 부자 관계를 99.9% 확률로 확인해주는 문서였다. 정희는 변호사로서의 경험으로 그 서류의 진위를 확인했다. 위조할 수 없는 공식 문서였다. 이건 진짜네요. 두 번째는 서준호의 출생 증명서였다. 1982년 3월 1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아버지란 애는 두마이너스 하이언 한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미국에 계실 때. 정말.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유학생이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들도 자세히 알지 못했다. 단지 성공해서 돌아왔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세 번째로 나온 것은 낡은 편지 묶음이었다. 30년 넘은 편지들로 서준호의 어머니가 한도연에게 보낸 것들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한도연 회장님과의 편지들입니다.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 중 하나를 펼쳤다. 영어로 쓰여진 편지였지만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도현, 준호가 벌써 5살이 됐어요. 당신을 많이 닮았답니다. 언젠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편지의 내용은 애절했다. 서준호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한도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았다. 민석이 다른 편지를 집어들었다. 더 오래된 것 같았다. 도현, 임신 소식을 전해드려요. 우리 아이예요. 당신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편지를 읽던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럼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네요. 당신 존재를.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30년간 쌓인 서운함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네. 하지만 한 번도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계속 기다리셨지만 결국 답장 한 통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서준호에 대한 경계심이 동시에 일었다. 그럼 왜 이제서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나타나려고 했어요. 여러 번. 하지만 서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기억 속에는 한국에 와서 아버지 회사 앞에서 망설이던 순간들이 있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거절당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에서야. 민석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준호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준호야,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셨을 거야. 언젠가는 가서 인사라도 드려라라고 하셨어요. 서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의 임종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용기를 냈는데 너무 늦었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미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였어요. 정희가 놀라며 물었다. 그럼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알았다는 거예요? 네. 한 달 전쯤 한국에 와서 병원까지 갔었어요. 하지만 중환자실 앞에서 결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서준호는 그날을 회상했다. 한 달 전 한국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까지 갔었다. 하지만 중환자실 앞에서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는 차마 나설 수 없었다. 가족들이 다 계시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다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도 편찮으신 상황에서 민석은 그제서야 이해가 됐다. 한 달 전 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을 때였다. 그때 병원에 낯선 사람이 계속 서성이고 있다는 간병인의 말이 있었는데 그게 서준호였던 것이다. 그럼 그때 병원에서 서성이던 사람이 네, 저였습니다. 매일 갔어요.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하지만 결국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듣게 됐어요. 정희는 더 이상 서준호를 의심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고 무엇보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인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복잡한 상황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럼 상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의 직접적인 질문에 서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돈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는 거죠? 민석이 답답하다는 듯 물었다. 서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가족. 가족이 되고 싶어요. 30년 넘게 혼자 살아왔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는 정말 혼자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족 없는 성공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정희는 서준호의 말에 묘한 공감을 느꼈다. 자신도 성공한 변호사였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늘 외로웠다. 결혼도 하지 않고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속 문제는 피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당신도 상속인이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서준호가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봤다. 두 분과 진짜 형제자매가 되고 싶어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민석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형이 생겼다는 것이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빚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 같아 걱정됐다.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서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평생 누군가로부터 형이라는 호칭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물론이죠. 저야말로 동생들이 생긴 거네요. 정희도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서준호에게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미국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상황을 봐서. 하지만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법무팀에서 온 전화였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상속 관련 회의를 하자고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전화를 끊은 정희가 두 사람을 바라봤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속 절차가 시작돼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각오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꼭 해결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 무엇이었는지 민석이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다. 혹시 아버지로부터 연락받은 적 있어요? 편지나 전화 같은 거. 서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한 번도. 30년 넘게 한 번도요. 그 순간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 이 만남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도 함께 느끼고 있었다. 비록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방식이었지만 세 사람은 이제 한 가족이 된 것이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보죠. 우리 세 남매가 함께. 정희의 말에 서준호와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 않은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한도연 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한 가족의 운명이 결정되려 하고 있었다. 정희는 평소처럼 단정한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실에 들어섰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무거웠다. 30년간 알지 못했던 이복형과의 상속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자리였으니까. 회의 테이블에는 이미 민석이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더 초조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서 절박함이 느껴졌다.
수십억 원의 빚을 안고 있는 그에게는 이번 상속이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테이블 맞은편에는 서준호가 자리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가져온 정장을 입은 그는 여전히 어색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도연 그룹의 법무팀장인 김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펼치며 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20년 넘게 한도연 회장의 법적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다. 먼저 고인의 전체 재산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펼쳤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다. 회장님이 남기신 총 재산은 약 850억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그룹 지분 60%, 부동산, 그리고 각종 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 850억 원.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이었다. 민석의 눈이 반짝였다. 3분의 1만 해도 자신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돈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회장님이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에는 서준호 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속인이지만 유언장상으로는 정의가 끼어들었다. 그럼 유언장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은 보장돼야 하거든요. 서준호 씨도 법정 상속인이므로. 서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굳이 법적 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어요. 정의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의미인가요? 아버지가 남기신 기업.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돈으로만 나눌 수 없는. 민석이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다. 형, 솔직히 말해요. 얼마나 원하는 거예요? 나는 당장 빚 갚을 돈이 절실하다고요. 민석아. 정의가 동생을 제지했지만 민석의 절박함은 숨길 수 없었다. 누나도 그렇잖아요. 법무법인 운영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3분의 1을 내줄 순 없잖아요. 서준호는 민석의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민석 씨 상황 알고 있어요. 사업 실패로 힘드시다는 것도. 뭘 안다고 그래요? 형은 미국에서 잘 살았잖아요. 민석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다. 자신은 아버지의 기대를 받으며 자랐지만 결국 실패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형은 성공한 모습이었으니까. 잘 살았다고요? 서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넘게 아버지 없이, 가족 없이 혼자 살아온 게 잘 산 거라고 생각하세요?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준호가 계속 말했다. 저도 사업은 성공했어요. 미국에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죠.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누구와도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어요. 가족이 없으니까. 성공해도 실패해도 혼자였어요. 정희는 서준호의 말에 묘한 공감을 느꼈다. 자신도 성공한 변호사였지만 정작 가족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 정확히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정희의 질문에 서준호는 깊게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일궈내신 기업을 같이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뭐라고? 민석이 깜짝 놀랐다. 자신도 회사 경영에서 밀려난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형이 경영 참여를 원한다니. 형이 회사를 뭘 안다고. 30년 동안 없었잖아요. 모르죠. 하지만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서준호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제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IT 분야인데 한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와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변호사가 그 서류를 받아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건 상당히 큰 규모의 회사네요. 연매출 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500억 달러면 한화로 약 60조 원이었다. 한도연 그룹보다도 훨씬 큰 규모였다. 정희가 놀라며 물었다. 그럼 형이 실질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부자라는 거네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가족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고 싶어요. 민석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서준호가 단순히 유산을 노리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럼 형은 정말로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회사가 글로벌 진출을 원한다면. 정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서준호의 제안이 사업적으로는 매력적이었지만 가족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경영에 참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기존 임직원들도 있고 주주들도. 그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되죠. 저도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준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 싶어요.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요. 진짜 가족? 민석이 되물었다. 네.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 민석 씨 빚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석의 눈이 다시 반짝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 때문이 아니라 희망 때문이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형으로서 당연한 일 아닌가요? 정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다. 서준호라는 변수가 등장했지만 어쩌면 이것이 가족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상속 문제부터 정리해야 하는데.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법적으로는 3등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서준호 씨가 경영 참여를 원한다면 지분 구조를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 서준호 씨가 회사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는 대신 현금 상속분을 줄인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서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현금보다는 회사가 더 중요하니까. 민석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나는 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빚부터 정리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정의는 이런 방향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럼 일단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보죠. 법적인 문제들은 제가 정리할게요. 김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말했다. 그럼 다음 주까지 구체적인 상속 계획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3분께서 모두 동의하신다면. 서준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가족이 된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넘게 혼자 살아왔던 그에게는 이런 순간이 꿈만 같았다. 민석도 마음이 누그러졌다. 형,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정희는 이 모든 상황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우리 정말 가족이 되는 걸까요? 그럼요. 이제 시작이에요. 서준호의 말에 세 사람 모두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된 갈등이 새로운 가족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돈과 권력이 얽힌 현실에서 가족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곧 깨닫게 될 것이었다. 회의실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새로운 가족의 첫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상속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 후 한도현 회장의 자택. 50년 넘게 한 가족이 살아온 이 집은 이제 정리되어야 할 시간이 왔다. 정희는 검은 상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이곳은 아버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공간이었다. 책장 가득한 경영서적들, 벽면에 걸린 기업 성장사 사진들, 그리고 아버지만의 특별한 향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정말 이 모든 걸 정리해야 하는구나. 정희는 아버지의 책상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유품 정리를 도와봤지만 자신의 아버지 것을 정리하는 일은 전혀 달랐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보던 경영 보고서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펜으로 메모한 흔적들, 중요한 부분에 그어놓은 밑줄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도 회사 걱정만 하셨구나. 정희는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중요한 계약서들은 따로 보관하고 개인적인 메모들은 폐기하려고 했다. 그때 민석이 서재에 들어왔다. 그도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다. 누나,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요. 너무 많잖아요. 고마워. 그런데 서준호 씨는 어디 있어? 아, 형은 호텔에서 쉬고 있어요.
내일 다시 오기로 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석에게 일부 서류를 넘겼다. 두 남매는 조용히 아버지의 흔적들을 정리해 나갔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민석이 책장 뒤쪽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누나, 이거 뭐예요? 민석이 가리킨 곳에는 작은 서랍이 숨겨져 있었다. 책장의 일부가 서랍으로 되어 있었는데 겉으로 보면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져 있었다. 비밀 서랍이네.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정희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정성스럽게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아들 서준호에게. 두 남매는 순간 말을 잃었다. 아버지가 서준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편지까지 써놓았다는 것이었다. 이게 언제 쓰신 거지? 정희가 봉투를 들여다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다. 불과 6개월 전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쓴 것이었다. 6개월 전. 그럼 아버지가 아프시기 전에 쓰신 거네. 민석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서준호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 이걸 서준호 형에게 줘야 하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보면 안 될까? 뭐가 쓰여 있는지. 정희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습관으로 내용이 궁금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편지를 몰래 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니야. 이건 서준호 씨 개인 앞으로 온 편지니까. 하지만 누나, 상속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일 수도. 민석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만약 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라면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할 수도 있었다. 정희는 한참 고민하다가 결심했다. 일단 서준호 씨를 불러서 같이 보자. 혼자 보게 하는 것보다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어요. 지금 전화해 볼까요? 30분 후 서준호가 급하게 달려왔다. 아버지의 편지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정말 아버지가 저한테 편지를? 서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넘게 기다렸던 아버지의 말을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네. 비밀 서랍에 숨겨져 있었어요. 6개월 전에 쓰신 것 같아요. 정희가 편지 봉투를 서준호에게 건넸다. 서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같이 보시죠. 가족이니까. 서준호의 제안에 정희와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아버지의 책상 주변에 둘러앉았다. 서준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지가 들어있었다.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필체로 빼곡히 쓰여진 편지였다. 읽어보세요. 정희의 말에 서준호가 편지를 펼쳤다. 그의 목소리로 아버지의 마지막 말들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준호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아마 내 존재도 모르고 미국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30년 넘게 널 외면했던 아비가 이제 와서 편지를 쓴다는 게 우습겠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겠구나. 서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이 시작되고 있었다. 먼저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하다. 내 어머니 메리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내가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해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편지를 듣던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너희 모자를 데려오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빈손으로 한국에 와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다. 서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물 때문에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다. 없는 사람처럼 살기로 한 것이다. 메리가 보낸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답장을 할 용기가 없었다. 정희도 아버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평생 강인하고 의연했던 아버지에게 이런 약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너를 생각했다. 네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사립 탐정을 통해 너의 소식을 듣곤 했다. 내가 공부를 잘한다는 소식,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소식, 그리고 사업에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아버지가 저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서준호가 놀라며 중얼거렸다. 자신은 아버지가 자신을 완전히 잊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어머니 혼자 키웠는데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내가 가진 능력과 의지 덕분이다. 아비 없이도 이만큼 성장한 너를 보면서 오히려 내가 없었던 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민석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다니. 정희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진심을 듣고 나니 서준호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준호야, 내가 죽고 나서 네가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그때는 용기를 내어 내 동생들을 만나라. 정희와 민석이다. 둘 다 좋은 아이들이지만 각자 어려움을 안고 살고 있다. 네가 형으로서 도와줄 수 있다면. 서준호가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봤다. 정희는 똑똑하고 강인하지만 너무 혼자 견디려 한다. 민석이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지만 실패를 두려워한다. 너희 셋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내가 남기는 재산은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내가 하지 못한 가족 사랑을 너희들이 만들어가길 바란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리고 미안하다. 마이너스 아버지가. 편지가 끝나자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이 이토록 깊었다는 것을, 그리고 세 남매에 대한 사랑이 이토록 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참 후에야 서준호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정말 저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정희가 서준호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는 정말로 가족이었다. 형, 앞으로 우리 정말 가족답게 살아요. 민석도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잡았다. 아버지의 편지는 단순히 과거의 사과가 아니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이다. 서재 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오랜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가족에게도 진정한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이 우리 세 남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윤정이는 그동안 법무법인에서 쌓아온 냉철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왔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준호 씨, 시간 되시면 한번 저희 집에 오시겠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전화 너머로도 그녀의 망설임이 느껴졌죠. 변호사로서 수많은 상속 분쟁을 다뤄온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법조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준호는 한국에 돌아온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20년을 살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빈자리가 있었죠. 그 빈자리는 아버지라는 단어였습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 없는 그 호칭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구멍을 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희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그동안의 경계심이 많이 누그러져 있었죠. 집 안에는 이미 민석이 와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술을 끊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후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시죠. 아버지가 즐겨 마시던 차예요. 정희는 서준호에게 찻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꺼내는 그녀를 보며 민석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누나,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 같았으면 절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민석이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초조함이 많이 가신 것 같았어요. 빚에 쪼들리며 살아온 지난 몇 년간 그는 가족조차 믿지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서준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복수하는 마음이었어요. 그의 고백에 두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다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20년을 살았습니다. 한국어도 잊지 않으려고 애썼고 언젠가는 돌아와서 당당히 맞서겠다고 다짐했죠.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마음이 바뀌셨나요? 네. 아버지의 편지를 보고 나서 제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아마 상처받은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아버지께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민석이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몇 분 후 돌아온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 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도 사실 많이 힘들었어. 사업 실패하고 빚에 쫓기면서 가족들한테도 제대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했거든. 그런데 너까지 나타나면 내가 받을 몫이 줄어들까봐. 정말 이기적이었어. 정희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도 정말 못된 누나였어요. 변호사라는 직업 탓인지 모든 걸 의심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재산 문제가 얽히면 가족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 편지를 읽고 나니 우리가 놓친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는 평생 혼자 모든 걸 감당하셨구나 싶어서요. 서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편지에서 느꼈어요. 아버지도 정말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저를 인정하고 싶어 하셨지만 여러 사정상 그럴 수 없으셨던 거죠. 정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아니, 준호야. 이제부터는 그냥 편하게 불러도 될까? 우리 정말 가족이니까. 누나. 서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누나라고 부르는 순간이었어요. 민석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 정말. 남자가 이렇게 울어서 어떡해. 하지만 정말 기분이 묘해. 형제가 생겼다는 게.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 그리고 외로움이 모두 눈물과 함께 흘러나가는 것 같았어요. 정희가 다시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 회사 일도 그렇고 상속 문제도. 서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재산은 별로 관심 없어요. 다만 아버지가 세우신 회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버지를 기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민석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야? 정말 상속 포기할 거야? 포기가 아니라 다르게 사용하고 싶어요. 제가 받을 몫으로 장학금을 만들면 어떨까요? 아버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정희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도 함께 참여할게요. 한도연 장학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빚 정리하고 나면 꼭 동참할게. 그게 아버지한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인 것 같아. 그렇게 세 남매는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얽힌 관계가 아닌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약속을요. 그런데 준호야, 앞으로 어디서 살 거야? 캐나다로 돌아갈 거야? 민석의 질문에 서준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한국이 제 고향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고 가족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럼 우리 집 근처에 집을 구해. 자주 만나자. 정희의 제안에 서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그치고 저녁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긴 장마가 끝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세 사람의 마음도 한결 밝아졌어요. 아버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어요. 서준호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슬픔이 아닌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진짜 가족이 되려면 피보다 더 진한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릴 적 추억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마치 평생을 함께 산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서준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자고 가. 빈 방 있어. 민석의 제안에 서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요? 왜 괜찮지 않아? 우리 집이 내 집이기도 하잖아. 정희의 말에 서준호는 다시 한번 울컥했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표현. 그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그렇게 서준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마침내 집에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가 직접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요리를 하지 않던 그녀였는데 이날만큼은 특별했어요. 누나가 요리를 해? 민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해야지. 가족이 늘었으니까. 서준호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뭔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앉아있어. 오늘은 누나가 다 할게.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식사 시간이었지만 서로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첫 번째 아침이었으니까요. 참, 준호야. 아버지 제사 때 같이 가자. 이제 네가 빠지면 안 되니까. 정희의 말에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나. 그렇게 할게요.